네, 개장 전 시장의 핫한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었지만 유독 이 섹터가 약했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IRA와 관련된 얘기예요. 첫 번째, 참 올해 하반기에는 IRA 때문에 울고 웃는 섹터가 많은데 이 자동차주들이 어제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 IRA와 관련된 이제 하위 규정들의 발표가 남았다고 하는데 국내 기업에 좋을까? 아니면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거든요. 소장님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업체는 그게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추적 주식을 만든다거나 분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그 자동차 업체가 온전히 전기 자동차의 레벨을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을 거면은 이미 받았겠죠. 왜냐하면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자동차 북미 판매량 2위를 차지하고 있던 현대차 그룹이었고 최근에 IRA법 때문에 미국의 포드의 2위를 뺏겼지만 그 정도 기간 동안 2위를 유지했다면 앨런 머스크도 뭐 덕담인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잘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전혀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전에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던 뭐 왜 GM과 포드는 전기자동차 사업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테슬라만큼의 밸류를 못 받고 테슬라는 저렇게 과도하게 받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그러면은 추적 주식이라던가 그 특정 섹터를 추적하는 주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그 전기차 부분을 분사하면 GM과 포드도 테슬라만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것을 시장이 반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또 큰 문제는 세타2 엔진에 대한 평생 무상 보증이죠. 그 오랫동안 현대차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셨던 분께서 결국 제보를 통해서 그게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실적이 좋아지려고 하면 갑자기 느닷없이 세타2 엔진에 대한 충당금을 채운다고 하면서 실적에다 그걸 마이너스를 시키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모든 소비자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각성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언론 제보를 통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알아챘어요. 그럼 그때 또 신청을 해요. 그럼 또 물어줘야 돼요. 그럼 물어주기 위해서 요 정도가 이번 분기에 예상이 된다. 리콜이. 그러면 그걸 또 충당금을 써야 돼. 이게 그 문제가 그러니까 세타2 엔진이 장착된 그 현대자동차 그룹에 판매된 전 세계의 차량 중에서 리콜이 들어올 때마다 혹은 예상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충당금을 써야 되는 이런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거기다가 IRA법은 글쎄요. 프랑스 마크롱이 나는 친구인데 너는 친구로서 대접을 안 해준다. 친구로서 대접을 받고 싶다고 바이든한테 얘기했다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한마디를 가지고 이 모든 판을 뒤집어 엎어줄 것인가. 글쎄요. 그럴 수가 없겠죠. 미국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다 나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나서 그 무슨 저기 서로 나누는데 몇 달 걸리잖아요. 뭐 저기 법사위원회를 어디 누가 가져가느니 그쵸? 법사위원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는 그 관문이어서 그거 누가 가져가느냐 국토위를 누가 가느냐 그거 가지고 몇 달을 끌잖아요. 미국도 또 똑같죠. 지금 중간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의회 구성이 다시 됐을 거 아니야. 그거 하느라 바쁜데 거기서 법안을 한다? 왜냐하면 위원장도 다 바뀔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기대할 만큼 힘들고요. 결국에 2025년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세우는 거 그거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면 현재 현대자동차 엘라베마랑 미국 그 조지아의 기아차 공장에서 일부 라인을 전기차 그 뽑아내는 라인으로 돌려서 생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인 게 그게 되면 이제 전기차 쪽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7,500 중에 반 3,700 뭐 얼마치 받을 수 있는데 또 반은 광물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나뉘어져 있죠. 원재료 쪽도 충족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리튬이나 니켈이나 이런 게 중국에서 왔느냐 미국하고 우방국에서 왔느냐 그거 따져서 반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이냐 반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니켈, 리튬, 망간, 코발트가 중국산이면은 또 반이 깎여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충족시켜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GV90이니 뭐 EV 저기 9이니 현대차나 기아 자동차의 그 전기차 그 전용 차들 있죠. 엘라베마랑 조지아주에서 일단 생산 라인에서 뽑아내서 반이라도 받아야 일단은 조금 게임이 된다. 왜냐면 미국의 포드도 지금 굉장히 그 드라이브를 전기차에 걸면서 지금 2위를 탈환했거든요. 물론 테슬라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네. 테슬라가 70%대에서 60%대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2위는 한 자릿수들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2위였는데 3위로 됐으니까 그거를 따라잡으려면은 저 보조금 반이라도 챙겨서 와야 되니까 지금 무리해서라도 엘라베마랑 조지아의 일부 공장에서는 전기차를 뽑아내야 되겠죠. 2025년까지 그 전기차 전용 공장 세운다는 것도 사실 더 땡겼고요. 약간 지금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바라는 거는 지금 그 3년 유예 시키는 거잖아요. 네. 3년 유예를 하면은 조지아 전용 공장 세울 때까지 버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의회 구성, 우리나라랑 미국이라고 해서 뭐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안 싸우는데 미국 난리잖아요. 옛날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뭐 한 사람입니까? 트럼프가 발표하고 있는데 뒤에서 종이 찢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뭐 싸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공화당도 기분이 나쁘겠죠. 지금 저기로 레드웨이브를 원했는데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3년 유예는 거의 물 건너 갔다고 보고 반이라도 챙겨오는 그 부분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신규 접근을 하는 게 좀 그러면 좀 어렵겠네요. 저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여기서 더 이상 물을 타기에는 그쵸? 어렵죠. 보유자분들은 다른 데서 보유자분들은 그냥 냅두셔야죠. 현대차, 기아차가 망하질 않을 테니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가장 시장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금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아요. 금리 인상기잖아요. 요즘 정기 예적금으로 지금 여유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을 섹터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 싶은데 사실 저도 요즘 들었던 예금 적금을 깨고 다시 드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금리가 그래요? 꽤 쏠쏠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소장님? 요즘에 카뱅 많이 가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카뱅이 금리 많이 주고 이래서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데 지금 일단 그 4대 금융지주부터 얘기 드리면 사실 뭐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뭐 저기 하나금융주가 7%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배당 수익률이. 근데 지금 배당주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금리가 오르니까 지금 뭐 기업들이 그 조금 그래도 신용도 조금 낮은데 그래도 금리 높은 거 원하시는 분들 그 레고랜드 회사채 이후에 회사채 발행 어려운데 채권 금리 높게 나온 거 사고 싶고 그리고 예금 금리가 오르니까 예금 채권으로 몰리지 배당주 굳이 그렇죠? 매력을 못 느낀다. 그래서 이제 뭐 배당주가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절적으로 매번 그냥 반복되는 어떤 루틴 같은 거지 사실 배당주가 배당량만큼 떨어지고 주가에 손실이 가면은 네. 배당의 의미가 없어요. 배당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 만약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배당 띡 7% 던져주던다고 해서 누가 기뻐하겠어요. 이거 무슨 개평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가가 오르면서 배당을 줘야 진정한 안정 배당 성장주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배당 말고 다른 메리트가 있다면은 좋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 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하나금융지주죠. 왜냐하면 지금 KB금융이라던가 우리금융지주라던가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우리, 하나, 신한이죠. 신한 이 4대 중에서 지금 20개월 선을 강력하게 돌파한 건 하나금융지주밖에 없어요. 하나금융지주가 제일 강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금융지주가 왜 4대 은행에 들어가게 됐는가. 뭐 그때도 사실 뭐 4대 은행으로 치면 하나가 들어갔긴 했지만 몸집을 키운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매물로 나왔던 외환은행을 인수했죠. 외환은행은 뭐죠? 외국 돈을 다루는 은행이기 때문에 외국 돈의 부채가 상당히 많은 것을 다 같이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화 부채도 많고 외화 자산도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번 연도 초반에 달러 인덱스를 한국 원달러 환율 급등해가지고 뭐 1,600원 소리 나올 때까지 최고가가 1,446.30까지 찍었네요. 그래서 지금 외화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지금 달러 가치 폭락해서 1,290원대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부채가 엄청나게 빠지는 효과가 나고 분기마다 분기 말에 결산을 할 때 원화로 환산해서 재무제표에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으니
이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하나금융지주는 이득을 보게 되겠죠. 외화 평가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환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만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외화금융부채가 외화금융자산보다 많은 지주회사입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돌려놓은 거랑 똑같죠. 원달러 환율 차트를 돌려놓은 거랑 하나금융지주 차트를 돌려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금융지주를 거꾸로 차트로 하면은 똑같아요. 하나금융지주가 급락을 했을 때, 이게 지금 거꾸로 차트니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거꾸로 차트니까 급등을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급락을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갔죠. 예, 지금 이게 나오죠. 거꾸로 돌려놓은 겁니다. 다시 이게 원래 차트죠. 이게 원래 차트인데 이거를 거꾸로 돌리면 완전히 보이죠. 원달러 여기서 환율. 지금 그쵸? 여기 지금 9월달, 10월달에 변곡점이 일어난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10월달에 고점이죠. 원달러 환율 차트가 1446.30 찍고 1291원까지 급락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하나금융지주 다른 거 보시면은 참 이래요. 신한지주 20개월 선도 못 뚫고 위에 60개월 선, 120개월 선 첩첩 상중으로 깔려 있죠. 우리금융지주도 20개월 선을 뚫었으나 10개월 선에 막혀 있죠. KB금융은 20개월 선 못 뚫었죠. 하나금융지주만 불기둥을 세우면서 20개월 선을 완전히 돌파한 유일한 지주 회사이자 그 내용이 아무래도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많이 떠안았던 외화 부채 그 부분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굉장히 깎이는 효과가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니까 그렇죠? 만약 배당주의 매력만이었으면 저만큼 못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배당 매력도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지난해에 7.37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보다는 안전한 지금 예금 금리가 5% 6%를 준다면 위험한 주식 자산에 7%짜리를 택할 거냐, 안전한 예금 자산에 5% 6%를 택할 거냐, 예금 자산으로 가는 그 큰 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유 자금이 정기 예적금에 집중하는 거는 시장에서는 뭐 배당주한테는 좋은 건 아니지만 은행주 특히 달러 환산 이익이 있는 하나금융 지주를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네요. 그렇죠. 배당주의 매력이 시중 예금 금리라든가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매력은 떨어지지만 네. 플러스 알파가 있는. 왜냐하면 배당주의 매력이라면 다 올라야 되거든요. KB금융도 6%가량 줘요. 배당 수익률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근데 왜 하나금융지주가 훨씬 더 한 단계 레벨 업이 됐을까? 그거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 이슈로 가서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이 리오프닝을 준비하면서 중국인들이 또 이런 것도 사재기 하나요? 깜짝 놀랐어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라 그러면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와 관련된 것들을 뭐 사재기해서 제약주가 급등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단기 테마일 것도 같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아, 단기 테마고 저거는 미리 밑에서 올린 수급 세력 빼고는 알 수가 없었던. 그렇죠. 뭐 오늘 어저께 뭐 화일약품이나 이런 거를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아마 갭상승이나 이런 거 하면은 미련 없이 좀 수익을 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제 보니까 400억, 300억짜리 제약사들도 아, 저 코스닥에 그 제약 약품 붙은 회사가 그렇게 많은지 어제 처음 알았어요. 다 바닷속에 있어서 몰랐는데 물 위로 둥둥 떠오르니까 야 이렇게 플랑크톤이 이렇게 많았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금융지주랑 아까 전에 우리금융지주도 7%를 주거든요. 배당 수익률을. 근데 하나금융지주가 더 좋잖아요. 그냥 주가가 플러스 알파가 있던가 기본적인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탄탄한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 그게 중기적으로 생명력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는 유한양행 같은 커다란 기업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한양행이 타이레놀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잖아요. 네. 해열제 그리고 항생제도 다 팔고 항생제 일단 저기는 하면 안 되죠. 항생제 끝까지 드셔야 됩니다. 항생제 끝까지 안 드시면 내성 생겨서 나중에 안 들어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렉라자의 그 단독 임상 3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해열제, 항생제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러스 알파가 그쪽으로 작용한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제약주를 제외하고 일단 제약주는 단기적인 테마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제약주를 제외하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좀 찾아볼 수 있을지 우리 저는 계속 뭐 얘기를 드렸지만 반도체 소부장과 엔터를 주력으로 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가운데 저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결과가 지금 좋게 예상되는 뭐 유연양행 같은 제약사도 뭐 미국에 상장되는 제약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기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제약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일단 그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제약사 중에 유연양행은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는데 급여는 2차에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렉나자는 지금 2차 치료제로만 허가를 받았고 2차 치료제라는 것은 돌연변이가 2번이 일어나야지 돌연변이가 2번이 일어나고 그 치료제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안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1차 치료제로 가능하지만 급여가 안 되니 1차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1년에 1억이 드니까. 그래서 유한양의 지금 렉나자의 단독 임상 3상 결과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식약처가 타그리소에 대해서 이 아시아인의 그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1차 급여를 안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유한양의 렉나자는 이번에 이 단독 임상 3상 결과를 가지고 들이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그리소를 깨부실 어떤 여지가 생겼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좋고요. 그리고 반도체 어저께도 지금 미국 시장이 약간 좀 떨어져서 끝났으나 지금 보시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가 ASML, 램리서치 이런 세계적인 장비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탄탄했고 지금 이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똑같은 미국 증시인데 다우가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볼 필요가 있죠. 네. 자, 나스닥에서도 기술주가 있고 나스닥은 기술주랑 바이오주가 합쳐진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등이 훨씬 세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스닥의 기술주, 나스닥에 있는 그 빅테크 주들보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강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 딱 하나만 말하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끌고 왔더라고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분기 대 분기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혹한기로 들어서고 있다. 2008년 뒤에 지나보니까 어땠습니까? 기회였죠. 네. 가장 최악이라는 것은 최고의 순간을 위한 어떤 첫 번째 단추를 꿰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이니까 바닥이다. 네.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일단 우리 소장님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꼽아주셨고 그럼 우리 앵커님은 대한 어떤 종목을 저요? 아니 좀-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유한양행은 저도 괜찮게 유한양행이요? 보는 종목이에요. 뭐 네. 20 몇 년 이상 한 번도 실적이 역성장을 보인 적이 그러니까 적자를 보인 적이 없는 기업이고 네. 마진의 변동성이 작은 기업. 아까 우리 인사이트 시간에 매출이 나오지만 마진이 잘 적정히 관리되는 기업 있잖아요. 네. 유한양행이 그런 기업이기. 근데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유한양이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우리한테 바로 수익을 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의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가는. 그렇죠. 네, 옆에 그렇게 보셔야 오랫동안 될 것 있으면서 맛있는 거를 평생 사주는 친구지. 갑자기 호텔 5성급 호텔 뷔페를 이번 연도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대접하는 그런 같아요. 아이는 예,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비유가 네. 찰떡 네. 같았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 잘 들어봤고요. 여기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